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정훈입니다. 30년 넘게 중앙부처에서 과장 소리를 들으며 청렴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차가운 한기가 올라오는 지하보도 구석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몇 장을 겹쳐 깔았습니다. 쑤셔오는 허리를 두드리며 오늘도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온 식은 도시락 하나로 끼니를 때웁니다. 이것이 제 비참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예치였고 끝은 강제 청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부르던 누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저를 벌레 보듯 피해 돌아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식들에게 해외 연수 간다고 남긴 마지막 거짓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정직하라고 가르쳤던 아비가 이렇게 몰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제 통장이 0원이 되던 순간의 공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제 이름이 지워지고 빨간 딱지가 붙던 그 집을 뒤로 한 채 도망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대신 때 묻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저는 매일 밤 후회를 삼킵니다. 불 켜진 옛집 12층 창문을 멀리서 바라보며 죽음보다 깊은 후회를 삼킵니다. 30년 넘게 깨끗한 손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이제 낡은 겉옷 한 벌보다도 가벼워졌습니다. 비 내리는 밤거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떠도는 이 신세가 되기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해보려 합니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제 사전에는 요행이나 지름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아내가 밤새 정성껏 다려놓은 빳빳한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한 점 부끄럼 없는 가장이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표상 그 자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철벽이라는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한 번은 지역 건설업체 사장이 제 책상 서류 더미 아래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슬쩍 들이민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자존심은 이런 종이 뭉치에 팔릴 만큼 저렴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느끼던 그 자부심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참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아내와 식탁에 앉아 아이들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위해 10원 한 장까지 나누어 가계부를 적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불어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아껴 드디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웃던 그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가르쳤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만이 진짜 내 돈이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이 그 가르침의 완벽한 증거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재테크다 뭐다 하며 주식시장에 기웃거릴 때도 저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까지도 제 주변에는 저를 시기하는 사람보다 존경한다는 후배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이다. 아니, 오히려 성공한 인생의 정석을 걷고 있다고. 성실함이 곧 실력이고 정직함이 곧 최고의 자산이라는 가치관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견고한 일상이 저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종착역에 그런 끔찍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1년 퇴직을 앞두고 제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청춘을 바친 대가치고는 참으로 서글픈 숫자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자고 나면 수억 원씩 뛰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고작 2%의 이자를 준다는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제 돈은 매일같이 녹아내리는 얼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국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복잡한 법안을 분석하던 행정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디지털 자산 예치 서비스라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말하는 실체 없는 도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달러와 가치를 1대1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구조이기에 폭락할 리 없다. 실제 달러를 쌓아둔 게 아니라도 알고리즘이라는 정교한 수학적 장치가 가격을 다시 1달러로 되돌린다. 그 설명을 읽었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시스템 설명서를 며칠 밤낮으로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금융혁명이다. 연 20%의 고수익 수치는 일반인들에겐 허황되게 보였겠지만 저처럼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한다고 믿는 사람에겐 완벽하게 계산된 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예치하면 매달 500만 원에 가까운 이자가 꼬박꼬박 제 계좌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공무원 연금에 더해 자식들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남부럽지 않은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평생 원칙만 지키며 살아온 제가 노후에 누리려 당연한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주변에서 코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그들의 무지를 동정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고 저처럼 시스템의 맹점을 꿰뚫어 본다고 믿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30년의 명예를 걸고 이것은 절대로 틀릴 리 없는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제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 전액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연산 체계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기분 좋은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들보다 앞서가는 지성적인 은퇴자가 되었다고 그런 착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정교해 보이던 숫자들이 사실은 제 목을 옥죄는 가느다란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2년 5월의 어느 잔인한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경고할 것만 같았던 알고리즘의 성벽에 아주 미세하고도 불길한 금이 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1달러의 가치를 지켜준다던 약속이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1초마다 맥없이 아래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가상 자산의 가치 연동이 깨졌다는 속보가 쏟아졌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절망 섞인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가의 거대한 정책 문서를 다루고 수많은 위기를 행정적으로 해결해온 전문가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시장의 동요다.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겪는 통과 의례일 뿐이다. 그때가 제 인생을 건질 수 있었던 마지막 탈출 기회였다는 것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것을 실질적인 손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파는 것이야말로 패배를 자인하는 가장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설계자가 발표하는 난해한 해명 글들을 한 글자씩 뜯어보며 제 선택이 여전히 옳다는 근거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무서운 늪이 제 이성을 완전히 잡아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모니터를 지켜보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연 20%라는 달콤한 숫자의 망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흑빛이야? 무슨 고민 있어? 하지만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생 완벽하고 당당한 가장이었던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제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갔습니다. 자산 가치는 이미 퇴직금의 3분의 1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미친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기만 하면 지금의 하락은 나중에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위험을 경고하고 주변에서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정교한 시스템의 심오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행정적 오판도 용납하지 않았던 제 자신에 대한 과신이 결국 제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파멸의 징조들을 저는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단지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 겪는 가벼운 통증일 뿐이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제 손으로 서서히 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80% 넘게 증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30년 공직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엘리트로 대접받으며 살아온 저의 비뚤어진 오기가 오히려 저를 더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으려면 더 큰 판돈이 필요하다는 도박꾼의 논리가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보루이자 제 목숨과도 같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무려 5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대출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내와 노후를 보내기로 약속했던 실버타운 입주권까지 아내 몰래 해지했습니다.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현금을 긁어모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승부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잃은 돈을 단번에 만회하기 위해 저는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빌린 돈을 무려 100배까지 불려 걸 수 있는 선물 거래라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주 조금만 올라도 원금을 몇 배로 회복할 수 있다는 유혹. 그 달콤한 말에 저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제가 넣은 증거금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교차 마진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제 계좌의 잔고가 증거금으로 잡혀 순식간에 깎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잔고 속에는 제 인생 그 자체인 집을 담보로 받은 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1초마다 요동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찢겨 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가치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디지털 숫자의 명멸에 따라 단 몇 초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를 넘어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몸과 마음은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밤낮으로 모니터를 지키느라 눈에는 핏발이 섰고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위까지 치솟았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약 없이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슴은 늘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긋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중요한 국책 사업의 자문직을 맡아 바쁘다는 비겁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식은 커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모니터 속의 붉은 막대가 위로 솟구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멸해가는 제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 간절한 기도에 차가운 냉소로 답했습니다. 추락의 속도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30년의 명예와 정직함이 통째로 담긴 아파트가 결국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거래소 화면의 숫자가 흔들릴 때마다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노인의 얼굴은 공포와 탐욕으로 얼룩진 괴물과 다름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제 영혼을 시커멓게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수백만 원의 대출이자는 제 숨통을 매일 조금씩 조여오는 교수형 집행인의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2022년 11월의 그 깊고 시린 밤은 제 인생의 모든 등불이 일시에 꺼져버린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가상 자산 거래소가 파산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시장은 피비린내 나는 광풍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5억 원의 대출금,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실버타운 입주권까지 그 모든 것을 녹여 넣은 8억 원에 달하는 자산은 이미 제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100배 레버리지라는 지독한 올가미는 지수가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제 숨통을 단숨에 조여왔습니다. 새벽 3시. 정적만 가득한 거실에서 오직 모니터의 차가운 빛에 의지한 채 앉아있던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제 청산이라는 뜻의 차가운 영어 문구들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제 자산의 잔고는 0.00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훈장이자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아파트가 제 아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과 웃음소리가 층층이 배어있는 그 견고한 성벽이 단 5분 만에 먼지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슬픔이나 분노보다 먼저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낄낄대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은 거실 유리창에 비쳐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모니터 앞에서 기괴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며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다급히 불을 켠 아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제 눈동자와 파멸의 숫자가 박힌 모니터 화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을 직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달래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30년의 명예와 정직함, 그리고 과장이라는 직함 아래 쌓아온 모든 사회적 지위가 단 한 장의 강제 청산 통보와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내를 뒤로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건네지 못한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자 톡촉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연체가 쌓이는 만큼 경매라는 단어도 점점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연체로 바뀌는 순간 저는 돈을 잃었다가 아니라 집이 흔들린다는 걸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몇 달 후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점잖은 호칭을 쓰던 은행 직원들은 이제 톡촉꾼이 되어 제 전화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도저히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아비가 사실은 도박이나 다름없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 집안 기둥뿌리를 통째로 날려먹었다는 고백은 제 죽음보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비겁한 거짓말을 남겼습니다. 해외에 명망 있는 기관에서 은퇴자 연수 제의가 들어와 아내와 함께 몇 년간 떠나 있게 되었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그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글 때 들리던 차가운 금소금은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쇠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저는 밤새도록 빗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저는 어김없이 한때 제 집이었던 그 아파트 단지 주위를 맴돕니다. 이제는 제 이름이 지워진 다른 사람의 온기로 환하게 불이 켜진 12층 옛집의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제 마지막 일과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지방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식당 일을 돕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끝이 고작 지하철 노란선 안쪽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눅눅한 종이 상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왜 그렇게 눈이 멀었는지 제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 욕심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평범한 행복까지 통째로 태워버렸습니다. 얼마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해외 연수 생활이 즐겁다고 비겁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사실 아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제가 노숙 생활을 전전한다는 사실을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 그동안 모르는 척 전화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하보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정직을 가르쳤던 아비가 자식에게 가장 추악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죄책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제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차가운 알고리즘과 100배라는 무시무시한 숫자의 유혹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판돈으로 걸었던 비겁한 도박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에야 비로소 보입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보다 소중했던 것은 퇴직금으로 아내와 나누었을 된장찌개 한 그릇의 평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직한 땀방울을 비웃는 세상의 달콤한 약속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한번 무너져 내린 노후는 다시 일어설 바닥조차 내어주지 않는 잔인한 낭떠러지일 뿐입니다. 망령처럼 떠도는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었다면이라는 혼잣말을 흩뿌리며 저는 오늘 밤도 시린 눈을 감습니다. 제 비참한 고백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